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간밤 미국 증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웃기도 했다가 또 울기도 했다가 그래도 웃으면서 마감을 했던 간밤 미증시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1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강해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놓은 부분은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가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내년 경제 물가 상승률 2%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는 다시 힘을 받아서 나아갔던 미 증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1월 고용 보고서 충격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던 미 증시. 오늘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장전 작전도 꼼꼼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순서로 로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자, 간밤에 파월 의장 발언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 밤 사이 진행이 됐는데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실제로 발언이 나왔을 때는 좀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들 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뭐 지난주에 이제 FOMC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있었던 그런 이제 회의다, 그러니까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코노믹 클럽이라는 데서 이제 칼라일 그룹의 이제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루빈스테인과의 이제 대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공식적인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약간은 또 이제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칼라일 그룹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빈스테인하고 상당히 이제 친분 관계가 높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뭐 일상적인 대화도 해가면서 이제 대담이 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는 좀 더 편안한 감으로 이제 내용을 나오다 보니까 뭐 예전에도 그랬듯이 뭐 좀 딱딱했던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내용도 상당히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달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뭐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연장선으로 오늘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뭐 역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뭐 기자회견서부터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관련된 분야에 대한 상당한 이제 기대감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대감이 어제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침 또 네. 뒤에 발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재화 섹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네. 또 이렇게 발언을 했던데, 자, 이 내용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재화 섹터라고 하면 뭐 말은 어렵지만 상품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품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이유가 상품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뭐 높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공급망이 상당히 이제 어그러졌었더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안정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급망 해소 차원에서 상당 부분 안정감을 줬고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또 얘기를 나왔던 게 이제 서비스 부분은 이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고 이 서비스 부분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보시면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이제 뭐 강력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신 이제 그 인플레이션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은 조금씩 이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어저께 표시를 했습니다. 네. 다만 그 주거를 제외한 이제 비주거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불안 요소로 삼았고요. 이렇게 이제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 자체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뭐 기존서부터 계속 나왔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장중에는 그것 때문에 좀 급락을 보였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정도 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고 내년에는 2%대 인플레이션도 가능하다라는 발언 때문에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저희가 상세하게 좀 짚어드렸는데 고용 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화 부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간밤 미증시였잖아요. 네, 그렇죠. 자, 시장의 흐름은 좀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떻게 뭐 진짜 시장이 그만큼 좀 불안하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했고요. 네. 대신 시장이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여전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에 디스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S&P 500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발언이 나오면서 50포인트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그렇지만 뭐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나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또 그 이후에 또 70포인트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계속 발언 자체가 상당히 이제 비둘기파적 발언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수는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상승을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이제 그만큼 시장 내에서 여전히 상승에 대한 뭐 그런 인식이 강했고 그다음에 그만큼 아직까지는 투자 자금의 이제 유동성도 풍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그런 모습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대한 그런 고용지표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한 감은 떨었지만 여전히 고용지표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쪽으로 더 작용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고용지표가 향후에 고용지표 특히 이제 물가가 안정이까지 겹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뭐 골디락스라는 그런 기분에 경제가 상당히 뭐 경착륙 없이 연착륙으로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 침체도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은 함께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그렇게까지 또 새로울 것은 없었다. 시장에 출렁임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보였던 그런 간밤 미국 증시였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CPI 상승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월 달에 CPI 상승률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이제 고용이 이제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인플레이션율까지 하락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성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지금 뭐 연준에서도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이 언제 안정화를 찾느냐라는 게 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다라고 보면 1월 CPI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CPI 상승률의 둔화가 본격화돼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대부분 강력한 고용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뭐 전형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의 이런 시장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CPI 상승률이 뭐 하락을 안 하거나 아니면 또 하락폭이 줄거나 아니면 상승으로 다시 반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불안감은 다시 확산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대부분 이제 CPI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지금 CPI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PI 1월달 CPI 예측치가
EPS가 지금 6.4%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6.5%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의 CPI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CPI를 높게 예측하는 거는 지난 1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에너지 가격, 특히 이제 휘발유 가격이 한 10%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네. 전반적으로 물가 하락률을 조금 둔화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뭐 물가 상승률이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에서 지난 3월, 그러니까 올 3월 달에 25bp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인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시장 예측치가 벗어나면서 5월에도 기준금리를 다시 25bp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 보면 지수는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서는 1월 CPI와 근원 CPI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44%, 또 5.58%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14일 미국 장이 끝난 후에 나오게 되는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CPI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뭐 CPI를 볼 때 미국에서는 특히 뭐 슈퍼코어 CPI 봐야 된다. 네. 코어 CPI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런 수치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코어 수치 같은 경우 뭐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와는 다르게 좀 세분화돼서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섹터별로 그 산업 군별로 이제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거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 지수. 이거는 이제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 지수를 한번 보시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주거 지수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보셔서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개인이 이제 별도로 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끝나고 나면 뭐 미국 언론이나 아니면 국내 언론에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주거 부분을 제외한 이제 서비스 관련된 지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아마 나올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실제로 뭐 전망치가 나왔을 때, 수치가 나왔을 때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또 한번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세세한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지금 뭐 화면을 봐도 그렇고 미국 투자은행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200에서 $225까지 상향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 임순재 대표님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테슬라가 뭐 많이 올랐죠. 뭐 연초 대비가 저점이 이제 $100대였는데 네. 100달러를 까느니 마느니라는 이제 그런 시장의 이제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뭐 지금 한 90% 가까이, 그러니까 10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달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300달러가 넘었었기 때문에 350달러가 넘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주가는 한 반 정도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뭐 최근에 이제 투자 은행들이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이제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이제 12월 달에 목표 주가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거에 비해서 이 12월 말 1월 초에 급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투자은행 입장에서 보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주가를 하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 미국 등 여러 지역에서 차량 판매가 저조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주가를 끌어내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차량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한 30% 정도씩 이제 차량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 지금 중국 상하이 공장이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과 그다음에 생산 중단이 좀 이제 반복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었고요. 특히 중국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그 차량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때문에 전반적인 그 부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 이제 10월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자동차 할인 판매가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가격을 인하 조정을 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10% 넘게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을 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가격이 인하되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테슬라를 살지 다른 전기차를 살지 했었던 많은 고객들이 테슬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격 인하 이후에 중국과 유럽 지역에서 판매량이 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판매량이 6만 6천 대 정도 이제 판매가 된 걸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10%, 그다음에 지난 12월 대비 18% 증가할 만큼 증가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달 판매량이 4,200대를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판매량이 증가할 만큼 지금 가격 인하가 판매량으로 좀 연결되고 있다는 게 주가 강세의 그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번에 또 실적 발표가 나름 선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은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다시 좀 지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조금 더 힘을 받고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뭐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2023년 들어서 확연하게 올라가고 있는 테슬라 주가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시총도 6천억 불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고 있고 200슬라가 다시 눈앞에 왔다라는 이야기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올라올 만큼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였기 때문에 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상승폭은 이제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번에 이제 테슬라 가격 인하에 대한 그 시장 반응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들어 모델 Y에 대해서 보조금을 조금 더 올리는 가격을 조금 올렸습니다. 한 2% 다시 올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이 약간 수정이 되면서 모델 Y, 그러니까 SUV 관련된 그런 차들에 대해서 조금 가격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의 여력이 있어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주가 수준은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차량 가격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익성이 어떻게 바뀔지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테스셋에 의하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뭐 각 투자은행의 평균 주가는 192.8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종가가 196달러였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차트가 나오나요? 네, 차트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가격대가 뭐 차트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196달러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12월 초에 내려올 때 가격이 지금 20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1월 달 정도 가격인 220달러 정도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거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이제 5월서부터 이제 7월까지 보면 이 저점이 한 200달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달러에서 220달러 정도가 어느 정도 상단의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지금 현재 상승 탄력에 의해서 조금 더 220달러대까지는 뭐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때서부터는 조금씩 보유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하실 그런 필요는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테슬라 주가의 전망은 일단은 220달러 정도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테슬라 주가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던가 전기차 관련주들의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자, 관련해서 국내 시장 영향 짧게 또 들어볼까요?
네,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가장 크게 미치는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업계 1위의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이긴 맞지만 뭐 국내 업체가 테슬라에 납품하는 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분량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특히 전기차에 대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판매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의 주가가 최근에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2차 전지 업체는 뭐 GM이나 포드, 뭐 스텔란티스와 같은 미국 3대 완성차 업체 다 공급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폭스바겐이나 뭐 BMW, 벤츠든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시장의 아마 주도 섹터로서 올해도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내 3사의 이제 그 배터리 수주 잔량이 지금 1,000조를 넘어갈 만큼 뭐 1,000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뭐 수주 잔고가 상당하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2025년도까지는 지금 뭐 물량이 없어서 공급을 못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계속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돼서 2차 전지 소재, 뭐 장비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관련주도 배터리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작년 IRA 법안 이후에 법안 때문에 이제 급등세를 보였다. 그 이후에 이제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유럽판 IRA라고 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법이 지금 유럽 EU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미국 IRA 법안처럼 특정 국가의 이제 소재 부분이 쏠리는 부분을 좀 제한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뭐 특정 국가라고 하기에는 뭐 중국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게 되고 EU 영내에서 이런 소재에 대한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련된 소재가 이제 줄어든다. 그리고 EU 영내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대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이런 소재에 대한 공급망이 약간 좀 엉그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를 폐2차 전지를 활용한 이런 소재 관련된 분야, 리사이클링 관련된 분야가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2차 전지 소재 다음에는 아마 리사이클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슈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펀스탁TV의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황호준 연구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또 상한가, 하한가 간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이 종목들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지수 자체가 플러스 0.55% 상승으로 했지만 지수 자체가 이제 박스에 갇혀있는 형국을 보이자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들어갔구나 생각한 투자자들의 개별 종목 테마로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일 상한가 종목만 해도 6개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명과 함께 그리고 왜 상한가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마무리한 종목들은 유엔젤,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린드번 아시아, MDS 테크, 코리아 서키트 EUP,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게 뭔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코리아 서키트 EUP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목명이 상당히 좀 독특하죠. 코리아 서키트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EUP 이게 무엇인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뒤에 우가 붙는데 이건 우선주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명 뒤에 우자를 붙여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선주가 바로 코리아 서키트 EUP 이거인데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서 배당을 우선으로 받는 형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본주보다 우선주가 통상적으로 1% 정도 배당금을 높게 지급을 받는데요. 또한 우선주의 대표적인 특징은 본주보다 발행 주식 숫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자체에 이슈가 생길 경우에 주식 숫자가 적은 이 우선주가 상당히 시세 상승이 더 쉽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몸무게가 100kg인 친구보다 50kg인 친구가 바람이 불 경우 더 높게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뒤에 있는 B는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990년도에 상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를 뜻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 기존에 있던 우선주보다는 다르게 만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의 만기로 발행이 되는데, 그리고 또한 최저 배당률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가 달려있는 신형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도 최소한의 배당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규정인데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 EUB에서는 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몇 번째로 발행이 됐는지 우선주인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리아 서킷은 지금까지 2번의 우선주를 발행을 하게 된 셈인 거죠. 네,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외에도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 종목들과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한 종목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젤이라는 종목인데, 이 유엔젤은 최근 핫했던 섹터였던 챗 GPT와 관련된 종목이죠. 현재 챗 GPT가 엄청난 돌풍을 몰아일으키는 와중에 구글에 나가서가지고 돌풍을 잠재우겠다 하는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바드라는 인공지능 챗 GPT를 출시한다는 내용이 전일 보도가 되었죠. 그러면서 같이 동달아서 조명을 받았던 건데, 이 유엔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에듀테크 사업 부분을 대표적으로 영위하면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던 업체입니다. 이름에서 보더라도 엔젤이라는 사업에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 유엔젤의 AI 통화 연동 솔루션이 구글과 아마존의 AI 솔루션 플랫폼과 연동이 된다는 이유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 큰 상승 동기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보도 내용이 나와야 하는 정도에 이어집니다. 이어서 MDS테크를 소개를 드리자면은, MDS테크는 지난번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한 차례 시세가 분출이 된 이력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규모 물량이 한 차례 나오게 되면서 차트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MDS테크는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챗 GPT와 구글의 출시 예정인 바드, 그리고 다시 말해서 AI 서비스에서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상한가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음으로 스튜디오 미래입니다. 이 전에 신규 상장한 주식으로서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올라탄 뒤 상한가에 성공하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주식인데요. 스튜디오 미래는 청약 경쟁률이 1592대 1로서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면 경쟁률이 상당한 공모주들은 상장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곤 했는데요. 스튜디오 미래는 상장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사실 종목 자체는 애니메이션 총괄 제작 기업으로서 19년도에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디즈니, 드림웍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렇다 할 특색 없는 그냥 흔하디 흔한 콘텐츠 관련주인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시장이 잘 받쳐주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인데, 요거는 린드만 아시아랑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한번 이슈로 다뤘던 종목이죠. 코오롱 글로벌에서 자동차 부분을 인적 불안한 기업인데, 앞서 코리아 서킷 EUB를 설명드리면서 본주에 이슈가 생겼을 시 그 재료의 파급력에 따라서 우선주가 본주보다 수익 숫자가 적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며 린드만 아시아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조합으로서 과거 국내 AI 기업이 페르소나 AI에 투자했다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렇다 할 공시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후속 공시가 정확하게 올라온 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종목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많은 종목들 살펴주셨는데 살펴주신 종목들 중에서 추가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또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6가지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시세의 상승을 주도한 재료 자체가 실제로 해당 기업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 동력에 해당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춰 말씀드리자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세를 예로 들겠습니다. 35,000원에서 시작된 주가가 이 삼성전자라는 초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가 실시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로봇이라는 테마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혜택과 연초 기대와의 감이라는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 저점이 45,000원 대비해서 최고가까지 154%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파급력과 기대감 그리고 상승의 기폭제가 될 만한 재료가 해당 기업과 연관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중에 스튜디오 미러를 주목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상장주가 강력하게 따성에 성공하게 되면 다음 날까지 폭발적의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니 오늘장 시작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속설처럼 믿는 것이 상한가를 굳혔을 때 다음 날 또 한 번 상한가를 갈 수가 있다. 그럴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황우준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얼마나 더 높기 그리고 더 길게 상승이 나올지는 상한가 잔량과 그리고 상한가에 마감되어 있는 시간 동안 매도 물량이 얼마나 출하가 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스튜디오 미러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제외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잘하고 그리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바로 K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미러의 전일 상한가 마감 잔량은 상잔량이라고 하죠. 약 93만 주였는데 이걸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 시에는 약 474억 원의 규모가 스튜디오 미러를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중 절반 정도는 허매수 물량으로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한가에 마감이 된 시간 동안에 매도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일 거래량이 53만 주였던 점을 미뤄보아서 상한가 잔량 자체가 전일 거래량을 뛰어넘는 만큼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투자자 분이시라면 시초가의 매수를 가능하다면 매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5% 내지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짧게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지 않고 하방으로 밀릴 경우에 손익비가 너무나 좋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노려서 대박을 노린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배트를 잡고 번트 쳐준다. 번트 정도 한 5%, 1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소위 상따라고 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오늘 그 상한가에 대한 비밀 황우준 연구원님과 함께 풀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의 황우준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작전 세월을 봐야 될 텐데,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의 상승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차 전지가 정말 좋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시장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사실상 시총 상위 종목들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거기에 삼성 SDI,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제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갈 만한 종목으로는 첨보 정도까지 모두 다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전망이 밝다.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 향 40조 수준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등 무언가 모르게 경영 환경이 매우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요. 중형이나 대형 전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동차가 되겠죠. 전기차 판매, 그중에서도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GM, 그리고 우리의 현대와 기아도 실적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한 해 전기차 판매가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그중에서도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림 잠시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이 올해예요. 올해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외국인이 순매수한 2차 전지 종목이라고 해서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과 LG화학, LNF가 1위부터 5위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적어도 외국인과 기관은
LG 에너지 솔루션, LNF,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수급을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인이 던져요. 필연적으로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점 인지하시고 당분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꺾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네. 시장도 좋은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S&P 500은 3월 28일까지 4,381.98포인트까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이 지금부터 약 5%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시장의 상승 그리고 2차 전지도 흐름이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의 유입에 따라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참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당연히 종목별로는 다르겠죠.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잘 가고 있던 몇몇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LNF,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보였던 정가보다 내년 시가는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2월이었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작 어제 월요일 이틀 동안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베팅하는 게 좋지 지금 시점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만큼 시간을 조금 두고 조정이 나오는 시점 그때 맞춰서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탄력을 받아왔던 만큼 지금 당장 뛰어들기보다는 조정 시에 접근하는 방법이 현명할 것 같다. 하지만 2차 전지 전반적인 추세상의 흐름은 매우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물론 이청원 FA님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종목들 순매수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전도유망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들 좋다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제가 지금 컴퓨터에 PPT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컴퓨터에 있습니다. 시가 변화율로 살펴보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잡은 것은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은 국내 증시, 거기에 테마를 클릭하게 되면 2차 전지라고 하는 섹터가 있어요. 총 122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조 이상이 되고 2020년에 거래되지 않은 종목,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우선은 배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시가보다 2023년 시가가 낮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남는 종목은 대략 20개 정도가 나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코스모 신소재부터 솔루스 첨단 소재, AG화학, 삼성 SDI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종목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이하인 종목들은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거에 다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샘플로 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니 천천히 이야기 한번 따라오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전년 대비 시가 변화율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2020년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2021년에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난해였죠.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종목들이 조금씩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샘플로 삼은 종목 중에 노란색 부분,
코스모 신소재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연간 기준으로 다 상승한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유추를 해봅니다. 맨 마지막에 노란색 선, 이걸 보게 되면 최근 3년간의 일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 거래 일수가 240일입니다. 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가 지난 3년 동안 올랐던 총 수익률을 현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시가를 미래 가치라고 생각한 다음에 현재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매일 0.249%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0.191%씩 매일매일 올랐어요. 반면 맨 아래에 있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0.00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2020년 시가 대비 3년이 지난 시점에 다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은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LNF, 에코프로 BM, PNT 정도 다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일평균 수익률을 구하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매년 올랐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0.215%씩 매일매일 올랐어요. 그러나 에코프로나 LNF, 에코프로 BM, PNT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지난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3년 동안의 일평균 수익률 자체는 나노 신소재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일평균 변화율이 가장 높은 LNF의 주가 상승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상으로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흐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맨 아래 보이는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은 우리가 흔히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점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 저점에 캔들이 오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노란색 네모 두 개가 딱 보일 거예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때는 매수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후로 매수 시점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어놓은 검은 선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일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회귀 분석 선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은색 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는 주가는 이 검은색 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접선의 기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전에 LNF가 일평균 변화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울기 자체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 주가 또한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귀라고 하는 것. 주가가 이 검은 선을 중심으로 때로는 하락한 시점도 있고요. 검은색보다 위에 있는 시점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라가든 내려가 있든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이 검은색 선으로 다시 한번 회귀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귀되는 그 시점, 즉 캔들 자체가 노란색 선에 맞는 이 검은색 선에 맞는 그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가? 네, 매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매수 시점이 과연 연초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3년 동안의 시가 변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연초의 주가예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연초에 이 검은색 선에 딱 물려 있죠. 매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목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아닌 LG화학도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검은색 선 위에 한동안 계속 있었지만 네. 무언가 모르게 연초에 여기에 딱 닿습니다. 주가가 이후로 딱 올라가죠. 다음 종목도 볼게요. LG화학 말고 삼성 SDI도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선에 딱 검은색 선에 닿자마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종목 또 보면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차트상으로 저점 추세선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겠지만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 검은색 선은 일평균 변화율을 토대로 만들어진 회귀 분석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 선에 캔들이 맞는 시점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프로만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때 한번 볼까요? 검은색 선에 캔들이 닿았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후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닿았습니다.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럼 이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기다리면 됩니다. 왜? 캔들 자체는 이 검은색 선 위로 다시 올라올 거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양의 수익률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모든 종목은 이 검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일정 부분 분포하고 있고 이 분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와 이 검은색 선 간의 괴리율이 커졌을 때는 다시 한번 붙게 됩니다.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검은색 선과 캔들이 어마어마하게 괴리율을 보이고 있죠. 네. 매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네요. 매수하면 안 돼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모두 다 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그대로 고꾸라져서 검은색 선에 닿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저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분간 검은색 선 위에서만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저렇게까지 괴리율이 커지게 되면 이후로 저기에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종목 하나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드리자면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 구간을 한번 보세요. 조금 전 에코프로처럼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후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네요. 선 위에 놀고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고점에서 잡아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했다는 수익률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모든 종목들의 매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가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은 이후 검은색 선에 다시 한번 맞물렸을 때가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 자체는 지켜보시되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조금 전에 샘플로 가지고 온 모든 종목들이 다 뜨긴 떴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상대적으로 덜 떴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면 PNT예요. 아, 그렇군요. PNT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구간에서 검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구간 기타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떴을 때 상대적으로 덜 뜬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했을 때 캔들 보이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략 47,750원인데 이 선이 알려주는 가격은 대략 45,500원입니다. 4% 정도 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4% 정도 뜬 상황에서 우리가 PNT를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왜? 시장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도 PNT는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이 검은색 선과 캔들 자체가 괴리율을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성 SDI, LG 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입니다. 얘네들은 양극재예요. 네. PNT는 음극재입니다. 저도 문득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왜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했는데 양극재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양극재가 움직였지만 양극재 시장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음극재에 대한 시장도 팽창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PNT는 매출 비중에서 70% 정도를 2차전지 그중에서도 음극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NT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상당 부분 제가 더 그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그러면 지금 보였던 이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내년 시가가 얼마나 될지 한번 유추를 해봤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매니에 있는 거예요. 2023년 시가가 53,300원인데 내년 시가는 96,800원
선에서 일정 부분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에코프로는 20만 5,4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까지 나와요. 이게 반드시 이럴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과 지난 3년 동안의 일평균 변화율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저는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주가가 제가 지금 제시한 이 시가보다 위에 있는 기업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6만 원대였어요. 시가지는 55,200원이죠. 하락할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른다면 시가 2024년 시가보다 아래에 있는 종목을 편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